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234페이지 2번에 아시아 경제학과 캠브리지 학파 사마에럴 TV 즐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앞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샬의 경제학의 영향이 크고 영국의 경제학계를 지배했다. 그는 그 후 캠브리지 학파의 창시자로 여겨지게 되고 그의 주장인 경제학 원리는 표준적인 교과서가 되었다. 현재도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일 로빈슨 여사는 캠브리지에 와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를 회고하며 마샬의 경제학 원리는 바이블이고 우리들은 그것 이상의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마샬은 경제학의 전부였다고 추리할 정도이다. 이하에서는 마샬 경제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케인즈가 쓴 마샬 전기 등을 참고하면서 마샬의 사람들의 업적을 살펴보자. 케인즈가 쓴 마샬 전기라는 책이 있네요. 참 부럽습니다. 양가 1번 마샬 경제학의 형성과정. 알프레드 마샬은 1842년 7월 26일 잉글랜드 235페이지 연예인 출력계열이며 또 엄격한 복음파 신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머찬트 테라즈 스쿨을 거쳐 1861년 그가 19세 되었을 때 고된 연구 성적이 우수하여 옥스퍼드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그는 좋아하는 수학 공부 때문에 이 특전을 거부하고 숙부로부터 학자금을 빌어 케임브리지를 진학했다. 1865년에 그는 수학과 졸업시험에서 2등을 하고 연구원으로 선발되었다. 1867년에 그로트 클럽이라는 비공식적인 조그마한 지적 토론단체에 가입했을 즈음 마샬은 인생 교상에서 사상상의 전기를 맞이했다. 결국 물리학을 연구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이 클럽에서 폐학때 모이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으로 유산되고 오히려 철학, 특히 형상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사상계에는 다윈의 종이 기원이 출판되어 자연법 사상에서 생물 진화론을 사상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전되고 있었고 또 스펜서의 제휴의 원리가 발표되어 형상학이 불가지론을 대체하고 있었다. 또 미대 윌리엄 해밀턴 철학의 검토가 1865년에 출판되어 만진의 그리스도교 신학 변론이 비판되었다. 이러한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이 전 세대로부터 개선되어 공유주의적 윤리와 혼합되어 젊은 세대를 새로운 방향으로 시달리게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마샬의 연구도 역시 형이상학으로 되고 또 물리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휴가 중에 나는 몇 개 도시의 가장 빈곤한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길거리를 걸어보았다. 그 후 나는 경제학에 대하여 가능한 한 철저한 연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는 빈곤의 원인의 연구는 인류의 대부분의 타락의 원인의 연구이고 인간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샬은 경제학을 빈곤 문제의 해결로 환송되는 국민의 복지 문제를 좌표로 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리카르도와 밀 등은 영국 고전 경제학의 가치론과 자연민의 이론의 수리 해석법에 의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또 이 즈음 1868년 마샬은 칸트를 원서를 읽기 위해 독일로 건너갔고 귀국 후에는 캠브리지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정신과학 강사가 되었다. 그 후 다시 독일로 건너가 해겔의 역사 철학과 전기 역사학과에 속하는 루시오의 저서도 섭렵했다. 또 그때쯤에 코로나와 튜린의 경제이론을 열심히 읽었고 236페이지 가치와 분배이론에 관한 나의 주요한 결론은 1867년에 걸쳐 거의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72년 제본스의 경제 원리가 출간되었을 때 그것은 당시 이룩되었던 마샬의 새로운 여러분의 신성을 빼앗아 그에게 어느 정도 당혹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71년에 아카데미지에 서평을 썼으나 그것은 제본스에 대해 다소 냉담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었을 때 쓰여진 마샬의 이 서평에 관한 주석에는 내가 제본스의 이론을 읽었을 때 리카르도에 대한 나의 청춘의 충성이 치솟았다라는 기술이 남아있다. 그러나 1870년 전반까지 마샬은 경제의 현실에 대하여 아직 극도로 미지한 상태였고 순수 이론 추구의 시대였다.
그 이후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실업가 인터뷰. 그 후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실업가의 인터뷰, 노동조합의 간부의 접촉을 반복하고 경제 현실에 관한 지식을 얻기로 노력했다. 또 1875년에는 시행국에 있어서 문학 문제의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방문하여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해놓은 동시에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와 토론했다. 그 결과 합중국 경제의 현저한 발전에 대하여 세계 경쟁으로부터 영국의 산업상의 주도권 상실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까 아메리카 여행에서 돌아오는 이제까지 성과로부터 연구 성과로서 1877년의 경우에는 외국 무역의 이론 및 자유방위주의에 관한 재문제라는 용어의 총을 거의 완성했다. 그의 친구의 한 사람인 C.D. 빅스는 마샬의 위협적인 성공성을 애매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 중요한 두 개의 촉구를 외국 무역의 순수이론, 국내 가치의 순수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1879년에 사적으로 인쇄하여 영국 무역의 일부 지속급 경제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것은 마샬의 권위가 아니었다. 또 왈라스에게는 송구되지 않았다. 이걸 가운데 후에 경제 관리에서 전개된 주요한 개념, 예를 들어 대규모 생산의 경제, 산업의 지방화, 보조산업 소비자 시대 등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이에 마샬은 그의 제자이며 유난 칼리지의 경제학 강사인 마리 페밀과 약혼하고 1877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그는 브리스톨 대학의 주석인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두 사람의 공동상으로부터 마샬 부처의 소녀작 산업경제학이 79년 출판되었다. 대학교에서도 산업경제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237페이지. 이 책은 캠브리지 대학의 공개 강의 강사들의 일부에 의하여 처음에 근육인이 착수한 것으로 실제 원래는 그의 책이지 그의 책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기 따라 점차 그의 일이 되었다. 그녀의 회고록에 의하면 후반은 거의 그의 것이고 후에 원리에 나타난 것은 내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은 경제학의 명칭으로 최초로 이코노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책은 세간에서 가장 어려운 초보적 교과서로 평가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마샬이 경제학 원리를 가려하자 곧 절판되고 1892년에 거의 똑같은 주제로 원리의 역판이 딴 책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결혼 후 곧 그의 건강과 신경이 쇠약되기 시작했고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러나 때마침 1881년에 브리스톨 대학의 교수직을 사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양을 겸하여 1년간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후에 경제학 원리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부분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때 보았는 것에는 현재 잘 알려지고 있는 수요의 탄력성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후 1883년에 일찍 세상을 뜬 토인비의 뒤를 이어 옥스퍼드 베리올의 연구원과 경제학 강사가 되고 또 호이제트가 죽는 85년 그 후에 물은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그때 그는 교수 취임 관련해서 경제학의 현상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당시 경제학 방법 논쟁에 있어서 마샬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고 전환기에선 경제학의 새로운 방향을 보임과 함께 냉정한 눈과 뜨거운 가슴이라는 원고를 남겼다. 이하여 마샬은 모든 각도에서 그의 이론 체계를 생각하고 완성하였다. 그것은 제본스가 경제학의 이론을 완성했던 방식과는 천지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본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본스는 소치 끄는 것을 보고 어린 유형과 같이 환상을 질렀다. 마샬도 소치 끄는 것을 봤지만 꼭 앉아서 엔진을 작동했던 것이다. 이하여 나온 엔진이 1890년에 공간된 마샬의 경제학 원리이다.
이때까지 마샬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이 책의 출판은 대성공이었으며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사설과 평론이 제공이 될 정도였다. 그 하나인 데일리 크로니클즈는 이 책은 흔들리고 있는 경제학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아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원리가 앞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것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쓰고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것이 경제사상 새로운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238페이지. 그리하여 마샬은 우울한 과학이라는 경제학에 대한 악물을 떨쳐버리는 데 넘어갔다. 1908년 마샬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강좌를 후기자 피고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이 피고는 마샬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오랜 생활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아있는 시간과 정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학문적 수학을 거두려고 했다. 그는 경제학원의 제후판에서 그가 모은 자료를 현대의 산업과 무역의 상태, 신용과 네, 반갑습니다. 사마열혈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기획이라는 3권을 정리하는 계획을 1895년경에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계획을 변경하여 국민의 산업과 무역, 화폐, 신용 및 고용의 두 권에서 그의 집필 활동을 집중하기로 결심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번째 책에서 고용의 문제가 배제되고 그 대신 상업에 끼어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샬의 경제학상 3부작 경제학 원리, 산업과 무역, 산업상의 기술과 기업부리는 그 제 계급의 제국과 형태에 미치는 연구 화폐의 신용 및 상업이 나온 것이다. 또 마샬은 최후의 힘을 쏟아서 또 한 권의 책을 내려고 했다. 그것은 진보, 그 경제적 제조권이라는 명명이었으나 그 계획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마샬은 1924년 82세의 탄생일을 두주 앞두고 몸을 감았다. 양가 6번 마샬 경제학의 주요 특징 로마자의 마샬은 경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경제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연구이다. 그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행동 가운데서 복지의 물질적 요건의 획득과 그 내용의 극혐이 관련하고 있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학은 일면에서의 부의 연구이나 보다 중요한 측면에서 인간 연구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마샬은 경제적 재측면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 의존관계를 포착하는데 역학적 추론의 방법보다 생물학적 추론의 방법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경제학자가 노리는 메카는 경제동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생물학이 있다. 그러나 취급하려고 하는 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조금씩 취급하여 가고 주요한 연구에 대하여 보조가 되는 몇 가지 부분적 방법을 분석해가는 방법을 취했다. 이래하여 우선 처음에 다른 시장이 같다면 이라는 어법을 사용하여 다른 제2의 불변으로 어법 239페이지 어떤 특정 재화의 수요 공급의 직접적 관계만을 취하는 것에서 가격 이론을 전개한다. 제2단계가 되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두었던 모든 힘을 차례로 끌어내 몇 가지 그룹의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 상호관계의 분석을 행한다. 이리하여 차례로 동태적 문제의 영역까지 그 분석들을 넓히고
드디어는 수많은 생산 요소의 공민소득의 분배라는 중심적인 대문제에 대하여 분석의 손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분배의 공정과 증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활의 정도를 증진시키게 되며 노동력이 한층 증가하고 공민소득이 증대되어 사회에 환원된다. 또 그것에 의하여 마샬은 빈곤의 제거에 의해 인간성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마샬의 경제학은 윤리적 이윤과 결부되고 냉정한 동료와 뜨거운 가슴으로 상징되는 이중의 공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되며 후생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다. 양가로 이번에 마샬은 수요 공급의 분석에서 몇 개인가의 새로운 개념을 고안했다. 예를 들며 그는 탄력성 개념에 최초로 정식 명칭을 부여했고 또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수요 분석의 유형에 활용했다. 다른 한편 공급 분석에서는 생산 요인은 기본적으로 토지, 인간,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마샬은 본질적인 생산 요인을 자연과 인간으로 보고되고 자연, 즉 토지가 생산에 행하는 역할을 수익체감의 경향을 나타내고 인간, 즉 노동이 생산에 행하는 역할은 수익체증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이 산출된 자본과 조직은 생산을 일정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직을 별개의 생산 요인으로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생물 진화론 혹은 사회 유리체론의 관점에서 산업 조직의 분석을 상세히 전개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개별의 기업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체증을 가져오는 경제성을 내부 경제와 외부 경제로 구분하고 그 분업과 기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 입시와의 관계, 대규모 생산 그리고 기업 경영 등을 규명하고 있다. 양가 3번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가치의 결정 요인을 공급 측에서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재본수는 수요 측에서 구했기 때문에 당시 양자 사이에 커다란 대립이 생기고 있었다. 마샬은 가치가 효용으로 결정되는가 생산비로 결정되는가 140페이지를 논하는 것은 종이를 자를 때 칼을 윗날로 자르는가 밑날로 자르는가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여 상품가치의 결정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공급 측에 있어서 생산비만이 아니고 다른 편의 수요 측의 효용도 아울러 고려하고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그 대립점을 수완 있게 조정했다. 예, 정말 명언입니다. 정말. 예.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예. 또 마샬은 가격 결정의 분석에 있어서 시간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시간. 즉 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을 구별하여 후자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나 마샬은 그것들을 주로 시장 기간,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시장 기간이란 현존의 일정 불변의 상품 스톡스와 현존 수요 사이의 교환이 행해지는 기간이고 그 경우에 결정되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다. 거기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편 단기란 주어져 있는 생산 설비 하에서 가동률을 변화시키는 기간이고 거기서 생산자는 어느 정도까지 설비를 가동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에 수요에 대한 기대에 귀치된다. 장기에 있어서 단기라는 시간적 제한이 없으므로 수요에 대응하도록 신규의 자본을 투하할 수 있고 공급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의 구별은 마샬의 정상가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데 유효하다. 또 그것은 생산비가 주도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고전경제학의 자연가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상가격을 단기 정상가격 혹은 준정상가격과 장기 정상가격은 참된 정상가격이라고 하여 한층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양감 4번에 마샬은 기업은 기업가의 성장, 성숙, 쇠퇴라는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상정한다. 그것에 의하여 개별 기업의 집단인 산업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쇠퇴하는 기업도 있고 대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질적인 산업 조직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 결과 산업과 기업 및
시장 사이에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 그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적 기업과 준지대의 개념을 보완하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설을 전개했던 것이다. 양가 5번에 마샬은 꼬르노돈이 완전 경쟁의 이론을 반드시 의거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경쟁 이론을 그대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41페이지 그런 경쟁이 현실의 경제에서는 불안전한 형태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241페이지 또 현대의 경쟁에서 건설적인 경쟁과 파괴적인 경쟁이라는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익 체증의 상태에 있는 혜택받는 기업이 이질적인 산업 조직 내부에서 자유경쟁을 전개하기 위해 동일 산업 내에 다른 산업을 도태시키고 이윽고 당의 산업을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것이나 실제로는 약한 기업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소위 마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자신 해결의 일부는 강한 기업도 그 시장의 문제를 시장 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기업도 영속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산출구를 한정없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후에 불안한 경쟁론과 동학적 과독전으로 의한 해결의 실마리를 시사하고 있다. 양가로 6번 마샬은 이런 걸 현실을 융화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1890년경에 경제사회 연구를 개시했으나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경제학의 대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역사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인 배경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었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의 당시 경제사 연구계획은 스스로 백상, 가지고 나와서 물러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불만큼 막대한 것이다. 후에는 마샬이 그 당시의 백상의 단편을 사용하여 쓴 것이 산업革명, 산업상의 기술과 기업조직 및 그 제계급 및 제국가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연구이다. 먼저는 산업상의 기술진보가 인류의 생활과 사업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논거한 것으로 케인즈는 이 책은 철도라기보다 오히려 광산에서 원래를 똑같이 이것을 발굴하여 내장되어 있는 보석을 찾아야 한다고 평했다. 이 책은 원리와 자연을 비약하지 않고 모족하는 하나 가운데 여럿 가운데 하나 라는 구조를 모토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세 개의 편에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편에 산업革명이라는 제 문제의 약간의 기원에서는 주로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아메리카 합중국의 산업상의 주도 연구가 서술되어 있다. 제2편의 기업 조직의 지배적 경영에서는 역시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기업 조직 제형태의 발전사 242페이지 전이 설명되어 있다. 제1편이 나라별로 고찰된 19세기 경제상의 진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제2편은 기술적으로 고찰된 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3편에 독점적 경향, 공공의 복지에 관한 그 관계에서 여전히 동식의 수송 문제와 트러스트 카르텔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에 거쳐서 고미 제국에서 경험되어 왔던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원인과 그 형태의 설명이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공공이익에 봉헌했는가의 설명이었다. 동시에 마샬이 항상 강조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기업 조직의 재형태와 경제활동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은 상호 의존적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국의 산업상의 주도권의 기반이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인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마샬이 특히 주의를 가지고야 한다는 것이 예증이기도 하다. 양암 7번에 마지막으로 마샬의 확대이론 분야에서의 공헌을 보자. 그는 1870년대 초반부터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강의와 정보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있었으나 그의 주요한 견해는 이미 일찍부터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마샬이 80세에 넘어 출간한 화폐 신문 상업은 젊은 시절에 쓰는 단편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의미가 신선함이 사라지고 그 설명에도 성의를 결하고 있었다. 마샬의 화폐이론에 관한 작업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여기서는 케인즈가 마샬의 초과에서 뽑아낸 것을 요약적으로 열거하여 두는데 그치겠다. 동그라미 1번 가치 일반 뒤로 일부에서 화폐 수량서를 설명했다는 것. 거기서 후에 캠브리지 현금 잔고 수량설이라는 불리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실물 이자율과 화폐 이자율을 구별하고 화폐 가치가 변동하고 있을 때 시장 순환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를 불명하였다는 것. 동그라미 3번 근대 실물제도에 있어서 화폐의 추가 공급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할인율이 행하는 역할을 구명하였다는 것. 동그라미 4번 상호 태어날 수 없는 통화를 가진 지역국가 간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구매력 평가서를 표명했다는 것. 동그라미 5번 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243페이지 연쇄법을 제창하였다는 것. 동그라미 6번 금은 법원제도의 기초이동 유통화폐로서의 지폐를 제한했다는 것. 동그라미 7번 장기 계약의 경우에 의의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공유 화폐의 가치인 표시제를 제한했다는 것. 그러나 이 견해들은 단편적인 것이고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들 남아있는 작업은 그들 후계자에게 계승되었다고 하고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리고 참 존경스럽고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